음, 지난주 후반부에 주식시장이 요동이었습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 막 급락했다 급등하고 S&P 500 지수도 뭐 출렁이면서 추세적으로는 밑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좀 밑으로 흘렸죠. 뭐 원자재 쪽 보면 미국의 4분의 3이 눈으로 덮이면서 텍사스 쪽에 뭐 석유 생산에 차질을 빚고 그러면서 유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고, 구리는 추세적으로 계속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구리가이 추세적으로 계속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온스당 1800 밑으로 내려와서 헤매고 있어요. 금값은 추세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 같고, 은값은 뭐 금값의 추세하고 장기적으로는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또 한번 뜨겁게 만들면서 쭉쭉쭉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고, 뭐 블랙락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자산 운용하는 큰 규모 블랙락이나 이런 쪽에서 손대고 있습니다. 약간씩 이제 발 담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막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으면서 공방이 치열합니다. 더 올라갈 거다, 뭐 밑으로 내리 꽂을 거다,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 중에 가장 뜨거웠던 테슬라는 보면 주요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부분이 약간 깨진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여기.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쓸데없는 짓이나 하지 말고, 회사 경영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얘가 고배수를 치고 이렇게 올라왔던 기대감을 일론 머스크가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못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정황상, 예를 들면 뭐 다른 쪽 구글이나 애플 혹은 그 이외에도 자동차 주요 메이커에서 그 자율주행에 대한 개발들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독주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지금도 팔아서 적자가 나는 상황에 그 탄소 배출권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그 기업 경영자가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 사견인데, 이분께서 그 좀 독특한 행동을 하면 그게 프론티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작년 1년 추이를 보면 급격히 내려왔던 게 바닥을 기고 있다가 이게 1%를 못 뚫고 헤매고 있던 게 갑자기 툭 튀어서 올라갔거든요, 1월 초에. 그리고 1.2를 못 뚫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게 갑자기 튀어서 1.2를 뚫었었는데, 그 다음에 재차 1.3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35인가 36까지 넘어갔다가 근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그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말하는 긴축 발작을 보이고 있는 건데,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과 텐트럼이 두 개가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 이제 후반부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에는 그런 느낌이 좀 셌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진짜 위험한 거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경기 수축 국면이 지난 이후에 그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는 건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돼서 움직인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경기 사이클이 잘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에는 좋은 겁니다. 일단 이제 다른 것들을 그거와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또 드리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파란 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빨간 게 10년 국채 실질 수익률이에요. 팁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 파란 거에서 빨간 걸 빼면 그게 이제 여기 있는 파란, 그 여기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시라고 말하는 명목금리에서 실질금리 뺀,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이건 통상적으로 경기 수축 국면이 발생하면 이게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우려로 커졌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인플레이션으로 움직이는 패턴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했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과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게 두 개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이게 붙었다는 얘기는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커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거의 제로점이 근접했으니까, 혹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가 그런 어떤 그 경기 수축 국면 때문에 연준에서, 이게 보라색이 연준의 그 자산 규모거든요.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는 채권을 매집하고 돈을 시장에 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하면서 그게
다시 시장이 안정화되고 경기가 인플레이션율이 벌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대규모로 살포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두 가지 그러니까 공방이 있죠.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을 급격히 끌어올릴 거라는 얘기하고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 이미 글로벌 금융위 때 우리가 한번 겪어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연준에서 빨리 그 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긴축 발작을 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게 왜 열려 있다고 보냐면 여기서 보시면 그건 이제 이걸로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이거는 CPI 지수고요. 이 파란 게 브레이크 이븐이고요. 이 초록색이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근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 때를 보면 여기 이 앞에서 보면 이 이전에는 QE가 없다가 글로벌 금융위 때 QE를 진행했죠. 이 QE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주식시장이 이제 저점을 맞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스닥이 2007년도 하반기에 정점을 치고 실제로 바닥을 완전히 다진 게 2009년도 상반기에 3월인가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럼 거의 1년 한 3, 4개월 정도를 조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상단을 보면 이 상단 여기 이 라인 넘었으니까 나스닥 컴퍼시 2800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 보시면 요게 여기니까 1200 한 초중반에 바닥을 찍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요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움직인 요 케이스를 보면 정점을 찍은 게 이게 2002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2020년도 2월 중반쯤이죠. 그 다음에 저점을 찍은 게 이게 3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곤두박질 쳤다가 추세로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뭐냐? 너무 빨라요. 이 경기 사이클, 경기 수축 국면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이 다른 게 이쪽은 점진적으로 경기가 수축되면서 전체 산업이 다 쭉 수축됐다가 회복하는 국면을 거친 거고, 이 시기는 K자로 일어나면서 언택 관련된 곳은 잠깐 수축했다가 계속 확장 국면을 움직이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계속 바닥에서 바박박 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주식이 붕괴되겠느냐? 경기 수축 국면에 주식이 붕괴되는 게 이제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경기 수축 국면에선 전체 다가 쓸려 내려가는 건데,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언택의 혜택을 받던 기업들이 갑자기 붕괴되겠느냐? 그건 아니죠. 성장의 속도나 이런 것들은 둔화되겠지만 붕괴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수는 있죠. 주식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걔네들이 너무 고배수가 됐기 때문에 그 고배수가 적정 배수로 내려올 수는 있겠죠. 조정받으면서. 또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기업이 붕괴될 수는 없지만 주식은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정 배수로 내려오면서. 반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안 좋았던 기업들을 놓고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이 해소가 되고 있죠. 물론 내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 있다라고 파우치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백신까지 일정 수준 다 투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잘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몸에 많이 뱄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또 작년보다 올해도 또 다를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좋은 지역에 있는 그런 산업 섹터들이 점점 괜찮아지는 패턴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경기 수축 국면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충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물음표입니다. 다만 이제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하이힐드 쪽에서 자금을 잔뜩 가지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사실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올 하반기에 파산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가들이 얘기할 때 이제 너무 과도하게 높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배수가 전체적으로는 높은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영역은 밑으로 내려가 있고 어느 영역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순환매 과정에서 서로 이제 한쪽은 내려오고 한쪽은 올라가는 이런 믹싱 과정을 통해서 시장이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잘못 투자하면 실제로 성과가 제대로 안 나고 개별주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관점을 현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이나 발작이 일어나면 그 조정이나 발작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니고 그때마다 매집해서 들고 가야 될 대상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배수가 과거하고는 이 조정이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의 정도에 문제가 있는데, 그 정도가 20% 수준까지 곤두박질 치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부분들을 항상 감안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현금 포지션 일정 부분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정이 일어나도 그렇게 깊은 조정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현금 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깊은 포지션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매집 규모를 굉장히 늘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긴축 발작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조정은 불안함에 떨어야 될 상황은 아니고, 조정할 때마다 적정 수준 매수하는 게 적당하고, 다만 한 20%까지 아래로 확 내려가는 그런 급격한 조정은 반드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금 포지션을 항상 보유해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붕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아예 쓸려 내려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지금 맞다. 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토를 달면, 일부 학자들이 과거와는 다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에 발생했던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제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때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하고 그다음에 신용 팽창, 그다음에 그 기업들의 재고 조정, 고용 조정이 쫙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고용 조정만 급격히 일어났고 재고 조정도 충분히 안 일어난 데다가 특히 두 개의 자산, 주식 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전부 다, 그거 이외에 뭐 예를 들면 하물며 비트코인까지 모든 자산 영역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보다는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을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글로벌 경제가 붕괴되는 거냐, 그래서 주식이 완전히 폭락할 거냐, 그런 생각을 접어야 될 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연준이 긴축의 액션을 취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긴축에 대한 액션이 빨라지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격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점에 매수해야 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포함해서 일정 부분의 현금은 항상 보유하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주식을 매집하면 그냥 개인들 같은 경우에 주식을 매입하고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지갑을 열어보면 부자가 될 거고, 그게 주식 투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거든요. 그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산업 업종 사이클과 관련된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포스코거든요. 포스코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조선업, 그 다음에 해운업,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일단 이 시기에 2000년도 초반,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까지 말씀을 드리면, 1980년도 초반까지 폭발적으로 1,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올라갔던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이 계속 잠재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때가 2000년, 그러니까 1990년도 후반까지예요. 오랫동안 명목 가격이 크게 오르질 못해서 가치 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됐는데, 그게 이제 중국의 그 대규모 성장, 그러니까 투자와 수출, R&D 뭐 이런 것들 중심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대규모 수요가 촉발됐고, 그것 때문에 뭐 물동량도 많아지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철강이나 뭐 원자재 쪽도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급등한 게 포스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국조선해양이라는데, 이게 옛날 현대중공업입니다. 이거하고 HMM, 이게 예전에 현대상선이죠.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가장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랐었어요. 그 뒤에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전환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이외에 내수도 부양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전부 다 쓸려 내려갔거든요. 물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철강 생산이 너무나 과잉 생산되면서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그냥 단순히 사서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 투자처럼 했다면, 이 포스코 산 사람들은, 이거 예전에 워렌 버핏이 샀다고 유명했었죠. 근데 그거 믿고 샀다가는, 워렌 버핏은 지금 청산하고 없습니다, 포스코 주식이. 근데 이게 7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70만 원 넘었었으니까 한 3분의 1 토막 났나요? 그 다음에
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옛날에 현대중공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뭐 50만 원대까지 갔었으니까 50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이게 10만 원대 있으니까 5분의 1 토막 났죠.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30만 원대 있던 게 지금 16,000원이거든요. 이거하고 대별 때 이거보다 컸던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아예 기업이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면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고 들고 있으면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업종 동향이, 업종 사이클이 잘못된 그런 것들을 잘못된 시기에 샀다가는 아무리 들고 있어도 회복되지 않고 잘못하면 기업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업종 사이클 이외에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게 한 70만 원이 넘어갔었죠. 그랬던 게 지금 34만 원대에 있는데 이게 반토막 났죠.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물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가면 이거를 회복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한다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 한미약품 말고 메디톡스라는 기업이 있죠. 이거 지금 요새 대웅제약하고 보톡스 균주 문제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하튼 얘는 70만 원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15만 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13,000원대에 있던 게 여기 7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기업의 문제는 뭐냐면 특정한 섹터 하나, 보톡스가 있죠. 제재. 그 보톡스 하나를 가지고 여기까지 밀고 올라갔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히 아래로 곤두박질 친 상황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회복될 수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톡스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뭐 자기네만 뭐 할 수 있고 뭐 그런 독단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이 기업의 문제는 또 특정한 하나, 예전에 수도꼭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수도꼭지를 가지고 이익을 계속 향유하던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글로벌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노키아가 대표적인 거죠. 노키아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잘 액션을 취하고 있다가 스마트폰에 대응을 잘 못하면서 아예 그 스마트폰 사업부는 다 없어져서 아예 사라졌죠. 노키아가 살아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통신 쪽과 관련된 것만 살아있고 핸드폰 관련된 상황은 완전히 살아서 없죠. 그래서 경영에 대한 측면을 잘못 판단하거나 혹은 경영 외적인, 그러니까 경쟁자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경영에 문제가 생겨도 이런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기술력에다가 여러 가지 그 R&D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은 거지만 이거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 경쟁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에 그 한쪽에 쏠려서 대규모로 이익을 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히 꺼지는 이런 것들을 잘못 잡으면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아무리 들고 있어도. 그리고 그런 경영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인데, 물론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대부분이고 거의, 그다음에 LG생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료, 화장품, 그다음에 일반 생필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정제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생필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잘못 움직이면 아모레퍼시픽처럼 그 중국에 대한 그 경영 대응을 잘못했다가 아래로 곤두박질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경영에 대한 행보가 잘못되면 향후에도 제대로 정상화 잘 안 되면 아래쪽으로 계속 쓸려나가고 이거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에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을 단순히 매집해가지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 향후에 지갑을 열어봤을 때 거기에 큰 돈이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지수입니다. 지수. 코덱스 200 이렇게 혹은 코스피 지수를 추적하는 펀드 이런 것처럼 지수에 투자하는 걸 말하는 거지, 개별주를 투자하는 건 절대로 가만히 들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주식들이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 그러니까 계속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개별 주식을 매집해도 되지만, 대부분 이거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굉장히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딴 걸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그리고 삼성전자는 경영을 잘하고 경쟁을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패턴을 만든 거지, 그렇지 않은 기업도 태반입니다. 지금 이미 보셨지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이익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로 접근하실 거면 지수를 사셔야 되고 국가 지수를 사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개별 주식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기업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얘가 잘 향후에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드리면
지금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경기 사이클 정점에 있을 때는 주식에 지수건 개별 투자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급격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일정 수준 끌려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계속 들고 있으면 상관없겠죠. 하여튼 플러스 알파로 더 이익을 내겠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경기 사이클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